여자의 마음. 평소에는 상쾌한 출입구 벨소리가 어딘가 불안스럽게 들렸다. 왔구나. 아카시아 상점가의 중앙 통로에서 약간 벗어난 좁은 골목길. 그곳에 자색 간판을 걸고 있는 작은 스낵바 가스미소가 있다. 그 가스미소의 주방에서 우엉조림을 하고 있던 하치에는 붉은색 노랜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가게 안을 살폈다. 예상대로 문 앞에는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마사오가 서 있었다. 준비 중이라는 편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하치에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죄송합니다. 가게는 5시 반부터예요. 뭐야, 마사오잖아? 이렇게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도요코 여기 왔지?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마사오는 얼굴이 벌겋게 돼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다. 변변한 벌이도 없는 주제에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다. 마키짱? 아직 여기 안 왔는데. 마키는 도요코가 이 가게에서 일할 때 쓰는 이름이다. 술집 여자에게 붙이는 세련된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도요코라는 이름은 어딘가 촌스럽다고 본인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거짓말 마. 어차피 2층에 숨어 있을 테니까. 8개의 의자가 놓여있는 좁은 카운터 옆을 지나 마사오는 주방 앞에 있는 계단을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체에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기부터는 그 흙발로는 못 들어가. 그리고 누가 멋대로 남의 집에 올라가랬어? 계단 앞에는 작지만 구두를 벗는 장소가 있었고 위층은 하츠에의 살림집이었다. 다다미 6장짜리 방 2칸, 그리고 화장실. 이것밖에 없는 좁은 집이지만 초등학생 아이 둘과 지내기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난 도요코한테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했잖아. 도요코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 어이, 도요코, 거기 있지? 하츠에의 머리 너머로 2층을 향해서 마사오가 소리쳤다. 좀 조용히 해. 오늘은 우리 작은 녀석이 감기에 걸려서 자고 있단 말이야. 하츠에는 그의 몸을 밀치려고 했지만 마사오는 키 165cm. 남자치고는 별로 큰 편이 아니라 해도 역시 여자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다. 어이, 마치코, 아빠다. 그때 계단 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쇼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약한 기침을 콜록콜록하면서 어딘가 졸려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요. 저 봐, 깨버렸잖아. 하치에는 이렇게 말하며 마사오를 노려보았다. 마사오는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본바탕은 단순한 편이라 속기 쉬운 성격인 것이다. 도요코가 마치코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만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좀 해줘요. 나가다니, 당신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마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마사오는 그 말만 하고 가게를 나갔다. 사실은 또 마작을 해서 상당한 빚을 졌다는 것을 하츠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축 처진 남자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하츠에는 새삼스레 문을 열쇠로 잠갔다. 아까 잠그지 않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다. 도요코가 없어지면 곧장 여기로 달려올 것이 틀림없었다. 만약 열쇠로 잠그기라도 했다면 흥분한 마사오가 문을 부셔버렸을 것이다. 겨우 보냈어. 2층으로 올라온 하치에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요코는 TV가 있는 거실 쪽에 4살 난 마치코를 안고 앉아 있었다. 마담, 죄송해요. 울먹이며 도요코가 머리를 숙였다. 아직
28살밖에 안 됐는데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사오의 주먹에 맞았다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말이지 부부싸움 하는 건 자유지만 매번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좀 너무하잖아. 정말 죄송해요. 전 마담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요코는 원래 홋카이도 출신이다. 취직을 하겠다고 상경에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백화점의 점원이었다. 이윽고 물장사에 발을 들여놓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동네로 흘러들어왔다. 본인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처럼 말하지만 하치에가 보기에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패턴이다. 5년쯤 전에 가스미소에서 일했던 것도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무렵 사귀기 시작했던 마사오가 자신의 여자한테 물장사를 시키는 것은 체면 문제라며 그만두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제멋대로 그만두었으면서 도요코는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하치에를 의지하며 찾아온다. 정말이지 귀찮은 일이다. 우리 쇼지 덕분이야. 하치에는 마치코와 놀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그런 건 식은 죽을 먹기야, 엄마. 마사오 아저씨가 왔을 때 마치코한테 늑대와 7마리 양놀이를 하자고 했어. 누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내 자식이지만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빠른 녀석이다. 라고 하치에는 생각했다. 마사오가 2층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때 마치코가 무심결에 대답을 했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제 마키짱도 확실히 해두는 게 어때? 이대로는 마치코가 너무 불쌍하잖아. 어른들의 대화라는 것을 느낀 쇼지가 재치있게 마치코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다. 정말로 저 영리함은 대체 누구를 닮은 것일까? 형편없는 부모를 보고 배운 처세술인 것일까? 나 같으면 그런 남자 확실하게 잘라버릴 텐데. 하치에는 실제로 한참 전에 남편과 갈라섰다. 남편은 평소에는 선량한 남자였지만 일정량 이상의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도 꿋꿋이 참아보려다가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손대는 것을 보고 깨끗하게 인연을 끊어버렸다. 지금은 가와사키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할 일은 전혀 없었다. 저 사람이 저래도 좋은 면도 있어요. 어디가 좋은데. 변변한 일도 하나 없으면서 대낮부터 술에 쩔어 살잖아. 소중한 여자의 얼굴에까지 손을 대는데도 마사오를 변명하는 도요코를 보고 하치에는 화가 치밀었다. 물론 마사오가 TV 드라마 키헌터에 나오는 다니아 하야토를 약간 닮기는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저 마키짱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되는 인간은 끝까지 안 된다니까. 마담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코하고도 잘 놀아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치에는 머리끝으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이런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막대 먹은 남자는 언젠가는 반성을 하고 사람이 달라져 성실하게 살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하치에가 이런 스낵바를 연 것은 30살 때였다. 그때까지 여러 가게를 거치면서 여러 여자들을 보아왔는데 나중에 자신의 가게를 연다든지 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평범한 주부가 된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일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끊어야 할 인간들을 끊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아무에게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져다 준다고 판단되는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가차없이 끊어버린다. 성공한 여자들은 모두 그런 결단력이 뛰어나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요소만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 도요코처럼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인간을 끊어내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다. 쓸데없이 정이 깊은 탓이다. 과거의 동료들은 그것을 여자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야유했다.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 그것은 약한 마음과 동의어다. 실제 그런 여자들의 대부분은 그 인간과 함께 쓰러지거나 빼도 박도 못하다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서글픈 처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이대로는 마츠코한테도 좋을 것이 없다니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도 그 사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이지 축하할 일이겠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도요코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헛수고일 것이다.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니까 말이다. 도요코의 집은 가쿠지사라는 절에서 아주 가까운 싸구려 아파트이다. 밤이 되면 어둡고 쓸쓸하지만 조용하고 살기 편한 곳이다. 마사오는 원래 밴드를 하던 사람이다. 꽤 능력 있는 드러머였다고 한다. 데뷔했을 무렵 사이고 데루이코의 백밴드를 맡았다는 것이 유일한 자랑이었지만 술과 도박으로 몸을 망치고 지금은 슬롯머신과 내기 마작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추락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요코와 마사오는 닮은 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마사오가 급사한 것은 10월 초의 일이다.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서서 마시는 간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싸움이 벌어져서 도망치려다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스팔트에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구급차로 우에노의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날 중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치에는 너무나 그 사람다운 최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대로는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였지만 너무 바보스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에 비해 흐트러진 도요코의 모습은 대단했다.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관에 들러붙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를 온 얼굴에 떡칠하고 있었다. 작은 딸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그동안 하치의 아이들인 다마에와 쇼지가 마치코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하치에는 도움도 안 되는 상주를 대신해서 장의사와 장례 문제를 상담하거나 기타 세세한 준비까지 모두 다 처리해 주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그것도 몇 달 고용했을 뿐인 인간에게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일의 진행이 안 될 게 뻔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하츠에는 불평을 하기보다는 뭐든지 자신이 처리해버리는 쪽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도요코의 눈물과 괴로움만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다. 울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울어도 좋다. 하지만 실제로 지나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눈물은 그 맛을 씹어가며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것이다. 그저 우는 것이라면 개나 고양이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도요코는 관을 붙잡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린 자식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슬픔에만 젖어 있었다. 저것도 여자의 마음인 것일까? 불쌍하지만 이것으로 마키짱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마사오의 영정 사진을 보며 하치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슬프더라도
역시 떠난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멀어진다. 인간은 망각의 생물인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것이 된다. 마음의 정리가 끝나는 대로 또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치에는 도요코가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울게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마사오가 죽은 지 2주 정도 지난 다음 하치에는 도요코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처음 일주일까지는 매일 한 번쯤 얼굴을 내밀어 먹을 것이나 얼마간의 현금을 주고 오기도 했다. 도요코는 그렇다 쳐도 어린 마치코가 걱정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돌봐줄 수는 없는 일이다. 너무 잘해주어도 타인의 호의에만 의지하는 바보 같은 인간이 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가능한 한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곤란한 일이 생길 때는 가게로 오라고 말해 두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머, 마담, 오랜만이네요. 현관문을 노크하니 뜻밖에도 밝은 표정의 도요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네, 덕분에요. 그 쾌활한 목소리는 오히려 기분이 지나치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올 때마다 칙칙한 우는 모습만 보였는데 겨우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이 정도로 기분을 회복한 것일까? 안심이 되는 한편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키짱 20분 정도 잡담을 한 후에 하치에는 제안을 했다. 만약 생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을래? 자랑은 아니지만 가스미소는 만성적으로 사람 손이 부족한 곳이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아가씨가 2명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보다 보수가 좋은 캬바레로 이직할 생각인 모양이었다. 그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서 사전에 손을 써두어야만 했다. 앞으로 생활비도 들 거고 우리 가게라면 일하기도 편하잖아. 마치코장은 일하는 동안에 2층에 두면 될 거고. 전에는 남편 마사오의 체면을 위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이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보수를 특별히 더 줄 수는 없지만 마치코를 생각하면 조건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다. 마담한테는 정말로 죄송한 일인데요. 그러나 도유코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물장사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체는 발목이 어딘가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남편? 마키짱,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사오는 죽었잖아. 죽은 후에도 그 말을 듣겠다는 거야?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도요코가 큰 눈을 가늘게 찌푸리며 말했다. 몸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마키짱,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이가 없어서 하체에는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정말이에요. 첫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그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거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죽은 것을 우리가 다 보았고 장례까지 치렀잖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밤 11시쯤 되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확실하게 다리도 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돌아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담, 믿지 못하시겠죠?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하츠에한테 도요코는 웃으면서 말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래도 정말이라니까요. 분명히 저 문으로 들어와서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걸 좀 보세요.
설거지한 식기가 놓여 있는 선반에는 남자용 그릇이 거꾸로 놓여 있었다. 새로 산 수저도 있었다. 전에 쓰던 건 장례식 때 모두 다 처분했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새 수저를 사온 거예요. 장례식 때 고인이 쓰던 그릇과 수저를 처분하는 것은 지금은 오래된 습관일지도 모른다. 돌아와도 이젠 네가 먹을 것은 없다고 영혼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마사오의 그릇과 수저도 경을 읽어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아니 그럼 뭐야? 마사오의 유령이라도 온다는 건가? 새로 산 그릇과 수저에 심한 위화감을 느끼며 하치에는 도요코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때 처음으로 도요코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위험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눈길이 힐끔힐끔 불안했고 몸을 의미도 없이 달달거리며 흔들고 있었다. 정면에서 얼굴을 보니 눈초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어딘가 개를 연상시키는 표정이었다. 어쩐 일이야? 얘가 설마 너무 울어서 이상하게 된 건 아닐까? 하치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신을 다치면 개 같은 얼굴이 된다고 손님 중에 누군가가 말한 것이 생각난다. 정말로 개나 늑대에게 홀린 것 같은 얼굴이 된다고 한다.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저런 얼굴을 보고 견신에게 사로잡혔다, 늑대신에게 사로잡혔다 라고 믿었던 것일 것이다. 하치에는 목덜미에서 등으로 차가운 땀방울이 솟는 느낌이 들었다. 저 마담, 나 잠깐 오줌 좀... 말하는 도중에 도요코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 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거리낌 없는 행동도 도요코답지 않았다. 평소라면 수줍은 듯이 살짝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마치코짱,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정말이니? 혼자서 쌓기 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 마치코한테 하치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4살짜리 여자아이는 얼굴을 들고 잠시 아무 말 없이 하치에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말이야? 엄마가 한 말 다 정말이라고? 아줌마는 믿지 못하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귀신이잖아. 그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당황하며 입을 막았다. 부모가 귀신이 되었다는 말을 어린아이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빠, 정말로 와요. 마치코는 사키노리의 나무 블럭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도 이 그릇에 술 마셨어요.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마치코의 이 말에 하치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말로 마사오는 돌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이 작은 여자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엄마에게 맞춰주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다 무서운 일이었다. 근데 마치코짱, 무섭지 않아? 하츠의 말에 마치코는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무섭지는 않지만 우리 아빠 정말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왜? 머리 뒤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려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죽은 인간이 그렇게 빨리 유령이 돼서 나타나다니. 하치의 자신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고는 있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꿈도 그 하나일 것이다. 하치의 어머니는 4년 전 여름날의 더위가 한창일 때 급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다. 전날까지 아무런 조짐도 없이 오히려 건강해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하치에는 그 전날 밤 너무도 생생한 장례식 꿈을 꾼 것이다.
향 냄새와 조문객들의 떠들썩한 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생생한 꿈이었다. 누구의 장례인지는 몰랐지만 꿈속에서 하치에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예지몽이었음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머니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리라. 실제로 그 꿈 덕분에 하츠에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전화를 걸 마음이 생겨서 돌아가시기 수시간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하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어렴풋이 믿게 되었다. 살아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넓은 세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하치에라도 도요코의 말을 당장에 믿을 수는 없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요코의 아파트를 나온 하치에는 가쿠지사라는 절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느님에게든 부처님에게든 합장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가쿠지사는 그리 큰 절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좀 괜찮은 어린이 공원 정도 되는 넓이이다. 작은 문을 지나면 납작한 돌을 깐 길이 곧바로 본당으로 향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눈길을 끌만한 것은 없다. 본당 뒤편에는 고양이 이마만한 묘지와 주지 일가가 사는 작은 집이 있다. 그 절의 주지는 상당한 고령으로 최근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중풍에 걸려 절의 일을 볼 수 없게 된 모양이다. 때때로 노구의 아내가 경내를 청소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거의 없었다. 하치에는 돌길을 걸어 본당 정면에 섰다. 지갑에서 낡은 5엔짜리 동전을 꺼내 세전함에 넣었다. 합장은 신사에서 하는 거였던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놀라서 돌아보니 경내 구석에 놓인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하치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상점가에서 사치코 서점이라는 헌책방을 하고 있는 노인이었다. 뭐예요? 헌책방 아저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상점가 사람들은 대개 가게 이름이나 상호로 불리는 법이다. 저야말로 놀랐어요. 여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말투로 보아서 이 헌책방 아저씨는 이 절에 자주 들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는가 보았다. 헌책방 주인은 벤치에 앉은 채 세븐스타에 불을 붙였다. 하치에도 재빨리 참배를 끝내고 그 옆에 앉아서 마찬가지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왠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지 스님이 건강했을 때는 활기가 넘쳤었는데 이 절도 점점 사양길로 접어드는군요. 헌책방 주인은 한숨처럼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이렇게 말했다. 책방 주인이라는 직업상 어딘지 모르게 학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날카로운 눈 주인은 상당히 야무져 보였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마 70살이 지난 지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주지스님은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통보습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글쎄요.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까 건강한 게 아닐까요? 학자처럼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퍽도 적당히 대답한다고 하치에는 생각했다.
그런데 무뚝뚝한 말투가 오히려 유유자적해 보였다. 시와야 주류 상점 구니코짱의 말로는 가끔 위스키를 사러 온다니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아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헌책방 주인은 가스미소에 온 적이 없었다. 하체에는 여성 주간지를 빼고는 책을 전혀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나눌 기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상점가에 가게를 내고 있는 사이라 길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는 나누고 지냈었다. 하지만 주지가 죽었든 살았든 이 절이라면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헌책방 주인은 우물쭈물 서툰 농담처럼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잘 모르세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일어서더니 느릿한 발걸음으로 본당 쪽으로 향했다. 뭔가 있나 싶어서 하치에도 그의 뒤를 따랐다. 아, 이런. 이 전혀 읽을 수가 없네. 본당의 앞마당에 나무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검은 글자로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나무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에 말이죠. 좀 재밌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실 이 절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유서가 깊은 모양입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서적에도 이미 그 이름이 실려 있다는 말도 있고요. 에도 시대에는 위대한 스님이 수행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절이에요? 하치에는 약간의 감동을 느꼈다. 벌써 10년 이상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가까이에 이런 명소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물론 알았다고 해도 하치에와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로마치 시대의 서적에 이 절의 어딘가가 저 세상과 이어져 있다고 쓰여 있는 모양이에요. 저 세상이라면 천국이나 지옥 말씀이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교토에는 말이죠. 저 세상과 이어지는 우물이다. 저 세상과 이어지는 교차로다. 뭐 이런 전설이 많이 남아있죠. 살아있는 인간이 밤에는 지옥에서 재판관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절에도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문득 방금 만나고 온 도요코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세상과 이어져 있는 절.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었다. 어쩌면 마사오는 이곳을 통해서 밤마다 도요코 곁으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절 근처에서는 기묘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가 뒤틀려 버린 거겠죠. 그렇게 말하고 헌책방 주인은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어색함을 감추듯이 웃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우리 가게 아가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체에는 문득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가스미소에서 잠시 일했던 이곳 출신의 아가씨가 말해준 것이다. 아마 저기 있는 저 석등을 말한 것 같은데 참배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150cm 정도의 석등이 있었다. 원래는 흰색이었을 텐데 여기저기가 퇴색돼서 기묘한 색깔로 변해 있었다.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분명 초 같은 걸 넣어서 불을 밝히는 곳 같은데요. 돌 처마 밑에 있는 불주머니라고 불리는 구멍을 하치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석양이 질 무렵에 이쪽에서 들여다보면 때때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 보인대요.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아가씨 말에 의하면 이 동네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물론 그게 진짠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하치의 자신도 몇 번이나 들여다본 적이 있지만
그리운 그 모습이 보인 적은 없었다. 헌책방 주인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배려였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보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그런 이야기쯤이야 이미 오래전에 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다음 2층 방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어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에서 재료를 들여놓느라 정신이 없던 아치에는 크게 혀를 차며 계단 아래에서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올 거니까. 네. 목소리를 합쳐 대답은 잘했지만 그 뒤에 금방 튀어오를 것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곳에는 세 아이가 있다. 일주일 전부터 하치에는 마치코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 자신의 아이들, 즉 5학년 다마에와 3학년 쇼지는 마치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신이 나서 난리도 아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4살짜리 마치코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 귀여운 얼굴을 보려고 정신이 없다. 정말로 죽은 남편이 돌아왔든 아니든 딸아이는 그 어머니한테서 떼어놓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한 것은 사치코 서점의 주인이었다. 얼마 전 가쿠지사 절에서 만났을 때 하치에가 도요코의 일을 상담해 본 것이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신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배려 깊은 말투나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태도로 보아 그는 신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대로 주인은 신중하게 하치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 어머니라는 분도 한 번은 전문 의사한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인은 갈 생각이 없겠죠? 네, 아마도요. 도요코가 갈 리가 없다고 하치에는 생각했다. 도요코는 지금 마사오가 돌아온 것을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환상이니까 의사한테 가보라고 한들 순순히 들을 리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어쩌면 어디까지나 어쩌면이지만요. 하체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의문을 말했다. 정말로 마사오가 돌아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4살짜리 어린아이도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만일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치의 말에 주인은 웃지 않았다. 아마 그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건지 모른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인간이 죽으면 잠시 동안 영혼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49일 후에 저 세상으로 떠난다고 하던가. 그래요? 그럼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죽은 다음의 이야기니까요. 헌책방 주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남편 마사오라고 했던가요? 그 남편도 49일이 지나면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9일, 그러면 7주간이다. 마사오가 죽은 지 이미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5주 남았다. 대략 한 달 정도이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자면 11월 25일. 그때까지 상황을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치에는 헌책방 주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우선 어린 마치코를 도요코한테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11월 25일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마사오가 온다고 주장하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49일이 지났으니까 마사오는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났을 거야. 그런데도 온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 마키짱, 분명히 지쳐서 그런 걸 거야.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일 것이다. 이틀의 간격을 두고 하츠에는 또다시 도요코의 아파트로 향했다. 잘 말해서 마치코를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역시 자신의 집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가보니까 오후 4시도 안 됐는데 마치코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텐데.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밤을 새버려서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도요코는 회활한 말투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역시 이상스러웠다. 입고 있는 옷도 구깃구깃하고 머리도 감지 않았는지 머리기름이 잔뜩 껴 있었다. 마찬가지로 집안도 엉망진창이었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3개나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터져서 음식 쓰레기가 흘러나왔다. 어젯밤에는요, 저 아이한테 선물도 갖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도요코가 보여준 것은 작은 토끼 인형이었다. 도덴역 앞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나눠주는 비닐 제품의 저금통이었다. 똑같은 것을 다마에와 쇼지도 갖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하츠에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역시 도요코는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았다.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가 밤마다 찾아온다면 좀 더 예쁘게 차려입었을 것이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했을 것이다. 저 갑자기 말해서 뭐하지만 마치코짱을 좀 데려가도 될까? 우리 집 아이들이 함께 놀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어서 말이야.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도유코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어머, 정말로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그 사람 아주 상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으면 계속 놀아주고 해서 천천히 쉬지도 못해요. 게다가 날 안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여서 저 역시 아이 앞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 하나만 보아도 평소의 도요코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원래 도요코는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역시 머리가 이상해진 것일까? 마치코, 일어나, 빨리. 보내기로 정해지자마자 도요코는 잠들어 있는 마치코를 흔들어 깨웠다. 왠지 애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기계적인 행동이었다. 만일 괜찮다면 얼마간 맡겨도 좋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오면 되니까. 정말이세요? 도요코의 얼굴이 기쁜 듯이 빛났다. 그럼 신세 좀 칠게요. 어딘가 개운해 보일 정도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말투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도요코는 딱 2번 전화를 했을 뿐 찾아온 적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하츠에는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도요코가 적어도 어머니로서의 자각을 잃지는 말았으면 했던 것이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마치코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조금은 힘겨워하기를 바랐다. 타인에게 맡겼다고 해도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으니까 적어도 얼굴 정도는 보러 왔으면 싶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가 아닌가? 자식이 있으면 어떤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린 다마에와 조지의 웃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역경을 피하지 않고 오늘까지 견뎌온 것이다. 역시 여자의 마음인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은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저 마치코짱, 어젯밤에 아빠한테서 토끼 인형 받았니? 아파트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하치에는 마치코에게 물어보았다. 마치코는 그저 까만 눈동자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방글방글 웃기만 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정말로 아빠가 집에 오시니? 네, 오세요. 작은 목소리로 마치코는 대답했다. 이야기도 하고? 네. 어떤 이야기? 저번에는 죽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머릿속에서 마사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실 그 남자라면 그런 바보 같은 말도 할 것 같았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하치에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완전히 돌아온다니. 이미 뼈로 변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 것일까? 몸은 이미 흔적도 없다. 그릇과 수저처럼 새로운 것으로 살 수도 없는 일이다. 저 마치코짱. 하치에는 마치코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구부렸다. 아줌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줄래? 혹시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신 거니? 엄마를 닮은 큰 눈을 껌뻑이며 마치코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가 절대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몇 번이고 묻는 동안에 마치코의 눈에서 아침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대신에 소리를 내며 울었다. 하치에는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돼도 좋다 라고 생각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면서 하치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현실로 돌아와 소란스러웠던 2층의 소음이 어느덧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셋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래층에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것이 느껴졌다.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노래였다. 6살짜리 귀여운 남자아이가 부르는 요즘 대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였다.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들여온 재료에 칼질을 하면서 하치에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물을 썰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그날은 마사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지 7주째인 49일을 코앞에 둔 금요일 밤이었다. 마치코와 함께 근처 목욕탕에 갔던 다마에와 쇼우지가 섭섭한 얼굴로 돌아왔다. 가스미소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카운터에 앉은 손님들 뒤를 지나 집으로 올라간다. 그때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찾아온 2명의 셀러리맨들이 가게 아가씨를 상대로 피터가 남잔지 여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저 엄마, 마치코짱이 자기 엄마 마키 아줌마랑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방으로 들어온 다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카운터에 있던 하치에는 손님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고 슬며시 자리를 떴다. 다마에, 그게 무슨 소리야? 목욕탕에서 돌아오는데 상점가 입구에서 마키 아줌마를 만났어요. 마침 데리러 가는 중이었다면서 그대로 마치코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하치에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데리고 가려면 자신에게 한마디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오는 게 귀찮았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했던 것이다. 마키 아줌마 어때 보였어?
별로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요. 다마이를 대신해서 동생 쇼지가 대답했다. 제정신이 돌아온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엄마, 그대로 보내도 괜찮겠죠? 그렇게 묻는 다마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당연하지. 자기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데리고 가려면 내일 데리고 갈 것이지. 하치에는 일부러 명랑한 말투로 대답했다. 아이들에게는 도요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다. 그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서 마츠코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의 말에 다마에와 쇼지는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하치에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냥 잠자코 있으려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오늘은 아가씨와 단 둘뿐이라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마음속의 풍선이 점점 더 부풀어 가는 것처럼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 잠깐 다녀오자고 결심하고 가게 아가씨에게 말하려던 순간 손님 4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하체에는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가게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도 평소라면 새벽 1시까지 했을 영업을 특별히 30분 앞당겼다. 그날은 몸에 끼는 얇은 롱스커트 차림이어서 그대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지만 과감하게 허벅지까지 말아 올렸다. 한밤중이어서 사람들이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본다 한들 상관없었다. 시미야의 아카시아 상점가의 아케이드 아래를 하체에는 자전거로 힘껏 달렸다. 원래 이 주변은 밤이 빨라서 10시를 넘기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정을 넘기면 더더욱 불이 꺼진 상점가에서는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에 자기 세상인 양 걸어다니는 고양이를 배를 울려가며 피해야 한다. 상점가를 벗어나면 주변은 갑자기 암흑이 된다. 길이 복잡하게 구부러져 있어서 안 그래도 어두운 가로등 불빛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동네는 이래서 무섭다. 마담, 도유코의 아파트가 보이는 곳까지 왔을 무렵 귓전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하치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자전거를 세웠다. 낡은 집의 문이 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주변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민해진 탓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서 있는 자신의 곁을 스쳐서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무언가가 걸어간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마치 공기의 영혼 같은 것이 천천히 자신의 곁을 지나 등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길에서 스쳐 지나는 사람처럼. 불과 몇 초도 안 됐는데 그런 기척이 자신의 곁을 지나갔다. 그동안 하체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하체에는 다시 페달을 밟았다. 아파트 밑에 도착해서 거칠게 자전거를 세운 다음 2층에 있는 도요코의 방을 올려다 보았다. 방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다. 하치에는 철제 계단을 뛰어올라 문 앞에 서자마자 딱따구리처럼 노크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손잡이를 돌려서 힘껏 문을 열었다.
그리고 불렀다. 마키짱, 마치코짱. 그리고 며칠 뒤, 아카시아 상점가 안에 있는 사치코 서점에서 하치에는 권해주는 세븐스타에 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국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정말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 일은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헌책방 주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꼭 감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광경이 눈에 선해서요. 마치코가 너무 불쌍해요. 그날 밤 아파트 문을 열고 하치에가 본 것은 문지방 위에 매달려 있는 도요코의 모습이었다. 축 처진 몸이 불어오는 바람에 떨기라도 하듯이 좌우로 흔들거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코가 가는 벨트를 목에 감고 쓰러져 있었다. 자신이 사준 빨간색 니트 바지에 오줌을 지린 흔적이 있었고 손에는 토끼 인형 저금통이 어정쩡하니 들려 있었다. 분명히 도요코가 마치코의 목을 졸라 죽인 다음 억지로 들려준 것이리라. 방 한가운데 놓인 밥상에는 저녁 식사 후의 식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자용 그릇과 어린이용 그릇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남자용 그릇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애니메이션 그림이 그려진 컵 옆에 다마에와 쇼지가 좋아하는 삼색 후리카케 용기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려거든 혼자서 가든지 어째서 어린아이까지.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날의 마치코는 이불 위에 눕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거실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뭔가를 하던 도중에 그대로 숨을 거둔 것처럼 말이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헌책방 주인은 가볍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당연한 일이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정신이 돌아버려서 어린 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반 자살하는 부모는 자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요. 분명 도요코도 그랬던 것 같았다. 결코 저 세상에서 세 가족이 함께 살려고 저지른 짓은 아닌 것 같았다. 그저 자신의 짐을 가방에 집어넣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른다. 분명히 그랬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침울해해요. 마키짱이 마치코를 그냥 데려가게 놔둬서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아이들한테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은 했는데요. 사실과 기분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존재라고 하치에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그 절 말이에요. 인사를 하고 헌책방을 나가다가 하치에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절 역시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절 앞에서 이상한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전혀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사람 느낌이 드는 것이 아파트에서 절 쪽으로 걸어왔어요. 헌책방 주인은 어딘가 의심쩍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기까지 말하고 하치에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니까 무언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헌책방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행방불명된 소년을 찾는 전단지에 힐끗 눈길을 주었다. 같은 전단지가 문에도 붙어있지만 그쪽은 햇빛의 색이 바래서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전 이 마을에 사는 게 왠지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추에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한 뒤 헌책방을 나왔다. 주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하추에는 저녁 장사를 위한 장을 보러 아카시아 상점가로 갔다. 음반사 앞을 지나갈 때 사가라 나오미의 그럼 어때 행복하다면 이라는 노래가 음질 나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거의 매일 라디오에서 틀어주고 있는 히트곡이었다. 문득 그 자리에 서서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차가운 여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럼 어때 행복하다면 이런 가사였다. 슬프고 가련한 여자의 마음. 웃기지 마. 하츠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친 소리를 내질렀다. 그 강한 기세에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하얀색 고양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돌아 보았다.